안녕하세요. 참,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그 말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혼 가정에서 살았어요. 사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유지하셨다고 들었어요. 항상 엄마는, 에휴, 네 아빠 때문에 네 얼굴만 보면 네 아빠 생각이 나서 짜증나 죽겠어. 신경질을 내셨지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기 일쑤였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의 소원은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나는 아빠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왜 아빠 때문에 엄마한테 욕먹어야 하고 집에서 찬밥 취급당해야 해? 이렇게 살 바에 나가 죽든가 아니면 빨리 집을 탈출할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권 대학에 입학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소위 기적이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시골에서 사교육 하나 없이 자란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여튼 정말 친구들과 얼싸안으면서 저는 야, 드디어 나도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탈출한다.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나 봐. 대박이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구나. 야, 진짜 너 축하한다. 너 정말 대단해. 친구들조차 저의 도끼를 인정해 주었고, 저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인사를 하며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웬일이야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고 그래, 무섭게. 엄마 재혼한다. 너도 이제 성인이고 어엿하게 대학생 되었으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재혼하기로 했다고.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그 집 식구 애들이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거 알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는 아빠 쪽이랑 같이 산다고 말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 모른 척하고 살라고. 엄마 잊고 그냥 살라고. 저는 엄마의 말을 들은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갑자기 엄마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대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 더러운 세상. 엄마도 날 버리고 난 가족도 없고 고아다 고아야. 그래,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바득바득 이갈면서 살아날 거야. 더러운 세상. 더러워 죽겠어. 저는 그렇게 도끼를 가지고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책상만 보고 묵묵하게 책 읽고 수업 끝나면 과제하고 그러다 보니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성적도 좋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한 기업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바로 자취방을 옮기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서울에 사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면 모든 게 돈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돈이고 싹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휴지 한 장도 심지어 물 마시는 것도 사서 마셔야 하니까 숨만 쉬어도 돈 80만 원이 그냥 나가게 생긴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적응이 안 되었고 서글프더라고요. 쎄 빠지게 일해도 수중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지연씨, 아니 안색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원래 지연씨 되게 활발하고 대학 시절에 다양한 대외 활동도 많이 해서 우리가 그거 보고 뽑은 건데 왜 다 죽은 사람처럼 녹초가 되어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잠깐 피곤했나 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도 모자랄 판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인턴 일 할 때 선배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물어볼 정도로 저는 어둠이 얼굴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에 선발되지 못하면서 저의 모든 계획은 어그러졌어요. 저는 문과의 비상경 출신이라서 취업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인턴으로 뽑힌 곳이 제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되었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 나 같은 게 뭐라고. 에휴, 나는 시골 출신에 서울에서 의지할 어른도 없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이게 내 숙명이지. 과 수석 입학, 과 수석 졸업한 제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은 교수님들은 다들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걔가 정말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간 거니? 걔 삼성 인턴으로 뽑혔잖니. 거기 정규직이면 중소기업의 연봉 2배인데. 그러게요. 거기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취준 안 하고 그냥 돈 주는 곳 바로 들어갔나 봐요. 그 성적 치고 아웃풋이 되게 안 좋네요. 학교에서는 제가 잘 안 풀렸다고 뒷이야기를 무성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까지 들으니까 저는 더더욱 위축이 되었고 우울해졌어요. 중소기업에서 정말 매일 기계처럼 일하고 다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사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야, 지연아, 너 그렇게 살다가 진짜 고독사 하겠어. 내가 요즘 네 얼굴을 보면 불안하다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 진짜로. 네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좀 연애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고 힘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너한테 최선의 방법이야. 제 친구는 무기력하고 삶의意欲을 잃어버린 저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소개팅을 엄청 많이 주선했어요. 저는 사실 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웠고, 결국 힘들었지만 그 소개팅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저에게 비호감 표시를 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들은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지요. 안녕하십니까. SC 대기업 대리 이라온입니다. 오늘 지연씨 만나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사실 제 주제에 이렇게 미인이신 분과 소개팅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떨렸거든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긴장되었는데, 그래도 직접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복창을 하면서 저에게 군인식 말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고, 뭔가 그 남자의 삶에 대한 열정이 저한테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온 씨, 되게 씩씩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랑은 다르게 외향적이고 뭔가 의지가 가득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라온 씨. 저도 오늘 소개팅 좋았어요. 사실 저는 우울하고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 오늘 라온 씨 덕분에 아주 옛날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라온 씨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썸을 타게 되었어요. 약간 라온 씨는 과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고, 저랑 데이트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미리 데이트 장소를 다 탐색하고 메뉴까지 먹어볼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정성을 저와 만날 때마다 쏟으니까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도 버린 나인데 누가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겠어. 아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 텐데
이 남자는 정말 특별하다. 내가 이 남자를 놓치면 정말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 남자는 꼭 잡아야겠어.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그 남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라온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갑자기 무슨 할 말이요? 저 사실 부모님 이혼하셨고 어릴 때부터 엄마랑 살아서 아빠 소식은 잘 모르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도 재혼하시면서 저랑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 고아예요. 정말로 고아처럼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라온 씨랑 지금 진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뭔가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가 싫으면 지금 떠나도 좋아요. 저는 익숙해요. 누군가 저를 떠나는 게요. 그래서 라온 씨가 저의 가정사를 듣고 떠나도 저는 붙잡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지연 씨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가정사는 더더욱 저의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원래는 흙수저였어요. 판잣집에서 살다가 가난한 게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래서 이악 물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악을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번듯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도 어릴 때 정말 미친 듯이 가난했던 거였어요. 겨울에 동파되어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집에서 살았고 연탄 때우는 집에 살아서 가스에 중독되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공장이랑 밭일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막일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할 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영업일을 알게 된 거였어요. 라온 씨는 워낙에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적성에 맞았고 정말 전국 판매 1등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쓸어 모았고 집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같은 흙수저 출신이라는 거에 공감대가 생긴 저와 라온 씨는 더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을 기약한 거의 예비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라온 씨도 부모님이 안 계셨고 편찮으신 할머니 한 분만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와 상황이 비슷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여튼 저희는 약소하게 성당에서 예배를 올리면서 약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1년 뒤에 하기로 약속하고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되니 남편의 야망이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는 반드시 더더욱 성공해서 저기 롯데타워 보이지? 저기서 살 거야.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들을 다 내려보면서 살 거야. 그래야지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나 가난하다고 무시한 놈들 싹 쓸어버릴 거야.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뭔가 무서워. 당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사실 나 원래 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여자랑 결혼해서 나도 신분 상승하는 게 목표였는데 내 얼굴에 변변치 않는 학벌에 집안도 별로니까 일찌감치 그런 생각은 버렸지. 뭐야? 뭔가 기분 나빠.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나는 집안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양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속이 상해버린 저였어요. 그때 남편은 씩 웃으면서 당신 얼굴 때문에 당신 정말 이뻐.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키 큰 탕웨이 같았어. 뭔가 눈빛도 우수에 찬 눈빛에 웃을 때 되게 사람 기분 좋게 웃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너무 이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야. 내 친구들도 다 당신 보고 한마디씩 했거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약간 트로피 느낌으로 좋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팅 날 저를 보고 구린처럼 바짝 긴장해서 복창하듯이 저에게 말한 거였지요. 솔직히 약간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뻐서 좋아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주를 많이 먹어서 좀 그날 이상하긴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술을 빌미로 남편의 솔직한 속마음과 야망들도 들어보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다를 거 없이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지연아, 아빠다. 잘 살고 있느냐? 라고요. 저는 그게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요즘 피싱 사기는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인 척하고 문자를 다 보내나 보네. 하필 부모한테 버려진 나한테 이런 문자가 오냐. 기분 더럽게. 에이, 짜증나. 아침부터 정말 재수없어. 저는 그 문자를 확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같은 번호로 지연아, 아빠가 우리 지연이 늦었지만 다시 찾고 싶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불편한 거 알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한번 해보자. 뭔가 문자의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피싱 사기라면 이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할 리가 없는데 정말 진짜 아빠가 보낸 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아빠다. 많이 놀랐지?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이 아니면 도저히 용기를 못 낼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다. 아빠가 지연이 많이 보고 싶다. 지연아. 갑작스러운 아빠라는 존재의 등장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고민 끝에 저는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저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고, 아빠는 지방에서 검사를 하고 계셨던 엘리트 법조인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멋있고 대단해 보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겉은 화려하고 명예롭지만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런 검사였던 거였어요. 검사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빠 친구들 검사들은 기소할 만한 거 불기소 처분해서 뒷돈 받고 많이들 부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아빠는 신념을 지키느라 한 달에 몇백만 원밖에 못 번 거였지요. 엄마는 그런 거에 불만이 많으셨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엄마와 아빠는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엄마가 부잣집 아저씨랑 바람을 피우다가 아빠한테 걸린 거고,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해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혼한 후 절 키운 거였지요. 아빠도 엄마가 미워서 제 얼굴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니까 저를 보지 않고 살다가 십수년, 거의 20년이 흐른 뒤에야 용기가 생겨서 저를 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아무리 내가 네 엄마가 미워도 너는 봤어야 하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노릇을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아빠라는 사람이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네요. 고마워요. 저랑 아빠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 뒤로도 이상하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꾸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던 거죠. 아빠와 자주 만나게 된 저는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어? 그동안 내가 혼자서 서울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라도 일찍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그 고생을 오래 안 해도 되었잖아. 나는 기댈 어른,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일 뿐인데.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할게.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지연이 아빠 노릇을 하마. 아빠는 두툼한 손으로 저에게 약속을 해주었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사실 나 얼마 전에 아빠가 연락이 왔어. 어? 그게 진짜야? 당신 아버님이랑 연락 안 하고 산다며? 응.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연락이 와서 그동안 왜 연락을 내게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듣고 오해가 풀렸어. 저는 남편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검사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약간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딸한테 연락을 못했나 보네. 그래, 장인어른 한번 보러 가야지. 이번 주말에 차 타고 강릉 가보자. 남편은 하루빨리 장인어른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빠를 빨리 보고 싶어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아빠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시골에서 소들을 키우면서 소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똥을 모아서 비료 만드는 일도 하고 나름 하루를 바쁘게 꽉 채워서 살고 있었던 거였지요. 원래 아빠는 검사 일을 하다가 중간에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윗선 말을 안 듣고 바로 기소를 진행하고 법정에서도 윗선에서 입막음을 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너무 커서 법정 들어갈 때 안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아빠가 지방으로 계속 자천되고 하다가 검사 일에 회의감을 느낀 아빠가 정의를 안 지킬 바에 그냥 시골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귀농을 하신 거였어요. 하여튼 아빠는 소박하게 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없던 고향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마음의 고향이요. 남편은 아빠를 보고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아빠도 제 남편을 꽤나 괜찮게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그날 아빠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녁에 갑자기 아빠가 소똥 비료 뒤로 뒤집어야 한다고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저는 아빠, 왜 이 저녁에 혼자 가서 일을 하려고 해? 아, 이게 주기적으로 꼭 섞어줘야 하거든. 일주일 전에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별로 오래 안 걸리니까 집에 있어. 아, 됐어. 나도 가서 구경할래.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나 아빠 비료 만드는 거 한번 보고 올게. 당신은 여기서 쉬고 있어. 라고 말한 뒤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료 만드는 곳이 똥냄새도 많이 나고 고약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장화랑 마스크 가지고 다시 올게. 잠깐만. 다시 아빠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 집 앞에 왔을 때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서 화딱지가 올라오는데요. 아니, 아이, 씨발. 내 마누라가 원래 아빠가 없었거든? 갑자기 나한테 친아빠한테 연락이 왔다고 웃으면서 말하길래 나는 뭐 부잣집 아빠라도 생긴 건가 싶었는데 아니더라.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아니 여기 장인 집에 왔는데 소똥 냄새가 아유 내가 이딴 핫바리 일하는 집에 사위가 되다니 마누라는 얼굴이라도 이뻐서 데리고 다니기 좋지만 아니 나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고 잘 나가고 상류층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누가 내 장인이 소똥 퍼서 비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보겠어. 차라리 나처럼 부모가 아예 없는 게 낫지. 나는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뿌리를 만들면 되는데 장인어른은 소똥 퍼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 뿌리인 거잖아. 아이씨. 남편은 우리 아빠 욕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린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 옆에 쭈그려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제가 안 오니까 아빠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 근처로 달려오게 되었고 아빠도 남편이 아빠를 욕하는 걸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 장인 무책임한 놈이. 그래. 아이씨, 지연이가 얼굴이라도 이뻐서 마담처럼 나는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서 혼인신고한 거야. 아, 몰라. 이번에 기분 안 좋으니까 주말에 강남바에 아가씨들 싹 다 대기시켜놓고 물 좋게 하고 있어. 그날 진짜 무진장 끝발나게 한번 진탕 놀아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빠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연아, 네 남편 SC 기업 영업사원이라고 했지? 아마도. 회사는 내가 잘 몰라서. SC는 내가 예전에 수사했던 회사고 거기 다단계야. 걔네가 다 금융 흐름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서 탈세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그 기업 사람들을 잘 아는데 이놈 자식 혼쭐을 내줘야겠네. 아빠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열었어요. 이서방, 나 다 들었다네. 왜 우리 딸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겐가? 그래, 내가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하고 딸내미를 외면한 채 엄마한테만 맡긴 건 사실일세. 그런데 내 욕하는 건 둘째 쳐도 내 딸을 술집 마담 취급하고 옆에 데리고 다니는 인형 취급하면서 주말에 술집 아가씨들이랑 노는 약속 잡는 자네의 태도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 자네 대체 왜 그러는 겐가? 아빠의 말을 들은 남편의 동공은 흔들렸고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앞뒤가 너무 다르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식으로 살아서 성공하고 싶어?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나 당신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아빠 비료 만드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나는 별 보잘것없이 고아 출신의 얼굴만 이쁘니 가지고 놀기 딱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전국 영업 1등에 잘 나가는 남자고 너는 보잘것없는 고아 수준 얼굴만 반반한 애잖아. 그런데 그게 뭐 팩트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당신 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노릇하는 거 맞잖아. 소똥구리처럼 소똥이나 굴려서 비료 만드는 주제에. 왜? 내가 못할 말한 거야? 그래. 나 원래 성격 이래. 밑바닥에서 올라온 남자라서 이렇게 험한 놈이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가래침을 탁 뱉은 뒤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서 서울지법 검사 출신 딸을 보고 고아 출신, 밑바닥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의 급을 한번 따져볼까? 내가 어떤 사람들 수사했는지 자네가 알면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자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자네 회사 회장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었고, 자네가 좋아하는 주식, 부호들? 걔네들 수사도 내가 했는데 어디서 사람 급을 나누고 그렇게 무시하는 겐가? 이 아저씨가 노망났나? 소똥이나 푸는 주제에 뭔 검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정신 차려. 시골에서 사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거짓말을 하려면 티가 안 나게 하든가. 이게 뭐야? 재수없네. 자네, 그 말한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아유, 소똥구리 장인어른, 적당히 하세요. 남편은 우리 아빠의 말을 믿지 않고 아빠에게 반말을 하면서 가래침을 탁 뱉은 뒤 자리를 떴어요. 아빠는 바로, 지연아, 차라리 잘 됐다. 지금이라도 이놈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조상님이 내린 도망가라는 기회인 거야. 잘 됐어. 저도 아빠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 남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뭔가 사기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집으로 내려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었고, 아빠의 보살핌 덕분에 제가 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아빠는 저에게 상처 준 전 남편에게 복수한다고 SC 대기업 아는 팀장들과 남편이 저 몰래 운영하고 있었던 강남구 불법 업소들을 신고한 겁니다. 아는 검사에게 강남 일대에서 뒷돈 받고 수사 안 하는 경찰들 싹 다 뒤엎어버리고, 특히 이라온 포주가 운영하는 술집을 깃털 하나 안 남기고 털어버리라고 한 거죠. 아무리 아빠가 검사 현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검사 힘은 남아있었고, 또 불법적인 신고도 아니고 제보를 한 거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결국 제 전 남편은 아빠 때문에 몰래 하던 강남 업소 술집도 다 털려버리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나와서 지난 7년간 탈세한 거를 가산세 포함해서 수억을 물어주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영업사원 일을 하면서 그 추징금을 갚아야 하는데, SC 영업팀에 아빠가 아는 사람한테 이라온의 실체를 말하는 바람에 남편은 거기서 쫄라당 잘려버리게 된 거였지요. 뒤늦게 아빠가 진짜 검사였고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빠가 강원도에서 검사 일할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아빠 집에 찾아왔는데, 그 두 팀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였죠. 검찰 배지를 단 양복쟁이들이 아빠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니,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먼 발치에서 딱 봐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고 차를 돌리더라고요. 참 웃겼습니다. 꽁무니도 안 보이게 바로 차를 돌려서 나가는 전 남편을 보니 추하더라고요. 저는 전화했어요. 야, 니 왜 우리 아빠 집 앞까지 와서 도망가냐? 자신 없냐? 웃긴다. 그렇게 도망가는 네 모습 보니까 추해서. 불쌍하다. 너 나 몰래 영업사원으로 번 돈 가지고 술집도 운영하고 아가씨 관리하는 포주일까지 했더라? 도대체 너의 실체는 어디까지인 거냐? 뭐, 난 그냥, 당신한테, 당신 얼마나 망가졌나? 얼마나 페인이 되었나? 그런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다. 내가 당신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라도 상상한 거냐? 너
사람들한테 말했다며. 나랑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고 싹싹 빌려고 한다고. 나 다 들었어. 그런데 미안한데 네 인성 알고 난 이후로 너랑 재결합하는 일은 없을 거다. 상경해서 우울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내가 미쳐 있었을 때, 사고의 폭이 좁을 때 너란 쓰레기를 만나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결혼한 거지. 죽어서도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욕을 퍼부은 뒤 확 끊었습니다. 아빠와 아빠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사기 결혼이나 그런 게 너무너무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 일 생기면 자기들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저 대신 으름장을 피워주었어요.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아빠는 그날 술을 마시고 진탕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우리 지연이 아빠 노릇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사실 나도 잘못했지. 이제부터는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연이 챙기면서 살려고. 내가 미운 건 지연이 엄마지 지연이가 아니잖아. 됐어, 아빠. 이제 나한테 그만 미안해. 나는 정말 괜찮아. 아빠도 힘들었겠지. 엄마가 바람 피웠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이제는 정말 아빠 심정 이해돼. 나도 내 남편에게 뒤통수를 당해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절절하게 와닿네.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부녀 잘 살아보자고. 아빠와 저는 그날 밤 눈물로 지새우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혼,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어쨌든 이혼을 통해서 저는 힘들고 깊은 상처를 얻었지만 나름 성숙해지게 되었고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전남편 놈은 강남바닥에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또 거기서 사모님들 살살 꼬셔서 비싼 양주 파는 영업일 비슷한 걸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아치 뿌리는 어디 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돈에 집착하거나 비정상적인 극단적 사고를 가진 남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제 전남편처럼 겉으로는 세상 착한 척 하면서 본인이랑 가까운 친한 사람들한테는 완전 쌍욕하고 그러니까요. 에휴,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